진보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최장지 교수의 경우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요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자기가 이제 정책계획위원장 이제 할 때 이제 민주적 시장 경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IMF 체제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되지 않았는데 그 민주적 시장 경제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다. 근데 경제 정책도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진보 세력의 경우에 이제 경제 정책이 없다 보니까 정운찬유의 이제 경제 정책에서 좀 머문다라고 이제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엄청난 복지, 현재와 같은 게 아니라 현재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럼 정운찬유의 경제 정책이 아닌 그런 복지 국가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먼저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소셜 마켓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의 반대말이 프리 마켓 이코노미, 자유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일종의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고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데 이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앞에 사회라는 말이 붙었어요. 소셜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래서 이 최장식 교수님이 말하자면 자기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정신적 경제학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론인데 그런 점에서 첫째, 사회적 시장 경제론은 사회민주주의론이 아닙니다.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중첩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어쨌든 사회적 시장 경제론의 이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적어도 50년대, 60년대 독일의 기민당은 방점이 앞에 사회에 있었어요. 마켓 이코노미가 아니라.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독일 기민당은 방점을 앞에가 아니라 뒤에 찍습니다. 사회가 아니라 마켓에 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독일 기민당과 연관되어 있는 학자들, 그쪽에 지지하는 학자들이 스스로 반성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나는 실제로 알고 80년대 이후에 독일 기민당을 비롯해갖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론을 주장했던 그 질서자유라고 이러는데 방점이 자유주의 쪽에 가까웠고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 쪽으로 자기들도 갔다라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비판했는데 저는 이번에 최장익 교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장익 교수님이 97년도,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 참가하자마자 물론 물러나시긴 하셨지만은 과연 그분이 그 당시에 가졌던 경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분 혼자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셨던 사람들, 그게 바로 김종인 선생 아시죠? 지금 새누리당 쪽 지지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선생이 50년대, 60년대 독일 송만 사람이고 그 당시 아데나워 정부, 기민당 정부의 감독관으로 한 사람이라 지금도 이제 박근혜 정부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종인, 정운찬, 그다음에 남경필, 지금 독일 경제 공부 많이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의 동일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민당 쪽에 있는 생각을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회적 시장 경제론이라는 것이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변천을 해왔어요.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지난 15년간을 보게 되면은 최장익 교수가 아니라 그 옆에 계신 경제학자들 있죠. 이분들이 똑같이 변합니다. 말하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방점이 앞에 사회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정운찬 교수의 그 제자들, 정성인 선생이라든가, 안철수 캠프의 팀입니다. 아니면 김상조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봐서는 장하성이라든가, 정태인 선생도 사실은 가장 왼쪽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시민단체를 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시장 원리였어요. 그리고 시장 규율이라는 단어였어요. 시장 규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여기 박창 선생님이 아시겠지만은 은행 민영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관치금융 문제가 나왔을 때 관치금융은 나쁘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은행 민영화를 시민단체
장하성 교수 민영화 반대하시면 뭐랬어요? 한 번도 없고 장하성 교수 로스타를 옹호했습니다. 2006년도에. 왜 로스타가 하는 건 우리도 못해 하면서 만든 게 장하성 펀드예요. 그러니까 로스타랑 똑같은 짓 하려고 만든 겁니다. 장하성 펀드. 그리고 이 장하성 펀드에서 매년 받는 그 펀드 피, 펀드 매니저 피가 있거든요. 그게 한 10억, 20억 되는데 이거 전액을 갖다 기부하고 계시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기부하는 것 중에 상당의 수가 아마 경제개혁연구소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개혁연구소가 바로 하는 게 바로 재벌개혁이에요. 아시죠? 경제개혁연구소가 맨날 재벌 리포트를 내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뭐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finan시al 구조는 어떻게 돼가지고 쫙 내면은 이걸 가지고서 누가 정책을 만드냐면은 박영선, 심상벽 이런 분들이 같이 재벌개혁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볼 때는 커넥션이 하나 쭉 있어요. 박영선, 심상정 쭉 가가지고 장흥펀드. 장흥펀드의 실제 운영자는 라자 들어가는 미국 투자은행이에요. 여기 홍콩 지사가 이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월가인데 월가와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재벌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진보적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커넥션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은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사기예요. 전 세계 이런 식으로 진보를 펼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보적 자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보적 자유라는 말 자체는 위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진보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소셜 리버럴이 바로 케인즈예요. 그리고 케인즈의 후계자가 바로 영국에 있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국 자유당입니다. 영국 자유당이 누구랑 지금 붙어 있습니까? 영국 보수당과 함께 지금 보수 연립정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의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유럽 전체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19세기 때는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쪽에 섰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도 반대했고 말하자면 왜냐하면 19세기 중반에 일종의 그 당시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많았죠. 영국에. 말하자면 노동자들이라든가 말하자면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만 영국에서 그 당시에 투표권과 피선권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재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투표를 갖게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예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최강익 교수 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경제정책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벌 정책 문제가 좀 많이 이제 부딪히는데 저는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적어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이 나온 뿌리가 바로 19세기 이 좌파 사상인데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의 그 이 정치경제학 속에 언제 거기서 대자본을 해체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자본을 해체하고 중소자본을 만드는 게 진보다? 그런 정치경제는 어디에 없습니다. 중소자본들이 완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진보다? 그런 얘기 없어요. 중소자본들이 모여서 자본이 결합되고 직접되고 대자본으로 모이는 거.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좀 더 위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단지 진보의 과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자본 일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국유화시킬 것인지 말하자면 노동자가 집권한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얘를 소유권을 박탈해가지고 아예 이 사회를 장악할 것인지 이게 정통 사회주의고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야 그렇게까지 뭐 소유권 다 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은 쟤들이 갖게 놔두고 이 사회의 절반을 종업원 대표가 들어가서 종업원들에 의한 사회적 통제를 가하자. 말하자면 전통적 사회주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회적 소유예요. 거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 그게 베르슈타인이 됐건 아니면 비퍼스가 됐건 간에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에서 자본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사회적 통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통제의 단어는 바로 대자본이에요. 그러면 대자본을 깰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신분적입니다. 뭐냐면은 대자본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고, 사회라는 말 싫어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개인과 시장, 이 두 키워드가 바로 자유주의의 지난 200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럼 개인과 시장의 통제에 놓는 방법, 대자본은 이게 뭐냐면은 대자본을 깨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면은 시장 균이라는 것이 관철이 돼가지고 이게 자본을 통제한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철학은 정운찬이 됐건 김광수가 됐건 누구죠? 이현재가 됐건 보수적 자유자들인데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재벌개혁을 하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신고전파 경작, 이게 바로 자유주의 후계자들인데 주리경제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실련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실련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실련에 가보면은요 대부분 다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이고 이분들의 태반이 자기를 진보로 생각 안 해요. 자기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벌개혁이 앞장서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만드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바로 완전 경쟁 시장,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세상 있죠? 이거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현재 보수적 자유주의도 있고 진보적 자유주의도 관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삼성그룹이 있어요. 맨 위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생명과 에버랜드가 동시에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깨자는 게 지금 금산분리라든가 뭐 출자총액 제한 이게 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이건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20조거든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 중에 태반이 에버랜드 주식이랑 삼성전자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조면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국가 권력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20조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죠? 권력을 잡았는데 예산이 300조인데 20조 동원해가지고 삼성을 에버랜드 주식 야 법 하나 만들면 돼요. 야 빨리 이거 정부한테 팔어. 공짜로는 너희들 우리가 몰수하지 않을게. 유상으로 매입해줄게. 호구 좋게. 얼마야? 20조? 그래 사주지. 팔아. 안 팔면 너 죽어. 감옥 갈래? 아니면 팔래. 20조 껌값이거든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진보 세력이 삼성 가지고 난리 지켰어요. 아니 20조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국유화입니다. 유상몰수 국유화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20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장악한 정부가 삼성그룹의 핵심에 있는 에버랜드 대주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럼 재벌을 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깨지 말아요 그렇게. 왜냐? 에버랜드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조만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 이거 깨버려봐요. 깨버리면은 삼성그룹에 있는 계열사 70개, 100개를 일일이 전부 다 하나씩 정부가 유상 모입돼요. 국유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럼 들어가는 돈이 100조가 넘게 들어가요. 삼성전자 한 해 상은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거기에 대주주가 되려면은 적어도 하여튼 소액주주를 갖다 넘겨는 대주가 되려면 20% 이상 매집해야 되거든요. 200조가 들어가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20조면 다 장악하는데. 그래갖고 정말 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흔히 하는 얘기대로 불행히도 이제 에버랜드가 비상장사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버랜드가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대주가 돼.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과 같이 너만 대주냐? 나도 대주는데 같이 들어가자. 들어보니까 이건희가 막 편법 상소하고 있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돼? 회사장 빼돌리면 돼? 너 나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에버랜드가 비상장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는 지금 5% 이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고서 야 이건 회장 저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 자체는 옳은데 문제는 국민연금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법에 지금 규정된 거는 최대한 수익을 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대주로서 삼성전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노동조합 만드는 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국민연금이 거기 들어가서 이익을 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수익 더 내라는 거예요. 배당금 더 늘리고 주가 더 올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있어요? 다른 법률이 없는데 다른 법률을 만들지 않는 한은 말하자면은 국민연금에 있는 지금 400조 원 중에 돈 중에서 한 100조 정도만 띄워가지고 특별 개정을 하나 만드는 법을 만들고 이 개정은 시가 상승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무관심한 대주주 역할을 하게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이 기금 운영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근데 이 두 번째를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은 이 상속재산에 적어도 상속재산이 30억인가 넘어가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안 냈어요. 이거는 참여연대가 참 좋은 역할을 해갖고 밝혀냈습니다. 그 바람에 5년 전인가 이 삼성그룹이 2007년도인가 7천억인가를 추징당했어요. 그 바람에 이건희 회장이 감옥 갔다가 갈고리에다 빠져나왔죠. 휠체어 타고 나왔죠. 유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잘한 역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에버랜드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이 재산을 갖다 상속을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뜩이나 좀 쥐꼬리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데 그러면 이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국세청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현물을 내야 되거든요. 현물이라는 건 주식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국세청이 받은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럼 삼성그룹 전체를 유지하는 그 핵심이 바로 재벌 오너들의 주식인데 이걸 절반이 날아가고 말하자면 포트폴리오 펀드한테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삼성그룹이라는 게 유지되는 그 축이 발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삼성은 평범삼성을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룹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임원들과 직원들도 이거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건데 우리 진보 세력에 대한 질문인데 그룹 체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 맨 위에 패밀리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있건 간에 저는 답이 이건데 그룹 체제라는 것은 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조차.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때 그 당시 제일 모직하던 삼성이 정부한테 쭈이트 까여가지고 거의 어거지로 삼성전자를 만든 거예요. 1970년대 삼성전자는 부실 계열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베트남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옆에 있는 제일 모직이라는 무량 계열사가 퍼주기식으로 부실 계열사였던 삼성전자를 도와주고 키워낸 겁니다. 똑같이 70년대 무량 계열사였던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와서 벌어온 그 돈으로 그 당시에 돈 한 푼 못 벌고 차단 팔리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를 도와줘갖고 그 돈 가지고서 키워낸 게 바로 현대자동차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금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신문 보니까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1년이면 40조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 40조는 무지 큰 돈이거든요.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1년 R&D가 5조가 안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중에 절반이 40조 중에 절반이 주식시장 투자자한테 좀 돌려주고 있어요. 시가 차익이랑 배당금, 자사주메이커 같은 걸 돌려주고 있어요. 20조 정도면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주항공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첨단 이 제조업들이 약해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키울 수 있는데 만약 투자했었다면은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화이자라든가 바이런 같은 거 제약회사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키워야 되는데, 동아지약 같은 데는 못 키워야 돼요. 1년 이익이 기껏해야 3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화이자 같은 데가 되려면 1년에 신약 개발비로만 5조 이상 투여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데가 똑같습니다. 아니, 우주항공 이런 것도 키울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우주항공이라든가 제약같이 정말 첨단 제조업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권에도 키워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과학기술가 이런 것도 펴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 왜 전부 다 정부가 들어오고 해야 됩니까? 옆에 재벌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재벌들을 조인트를 해가지고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서 40조를 본다면은 20조를 주식시장에다 그냥 가서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가 월간이 뭐 런던 금융시장으로 다 가버리는 건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안정화시키려면은 에버랜드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 있죠. 이런 것도 일단 건들지 않은 채로 그 맨 위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이 황제적 지위 있죠. 이걸 갖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다행히도 1년 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시는 김상조 총재도 주장하시는 건데, 기업 집단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기업 집단법이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삼성그룹의 맨 위에 있는 에버랜드 있죠? 이 이사회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스위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에 실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게 돼야지만이 말하자면은 이건희 회장이 황제이긴 한데 지금은 책임지지 않는 황제거든요. 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황제가 돼야 돼요. 입헌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입헌군제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기업 집단법이라는 거고요. 이게 2단계 개혁이고, 이런 개혁은 근데 이게 무슨 좌파적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입헌군제가 무슨 좌파입니까? 이런 개혁들은 안철수도 할 수 있고, 박근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2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 집단법이 존재하게 되면 그 2단계로 이 기업 집단에 종업원 결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은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 부장급 이하 종업원들이 총투표를 해가지고 대표자를, 대의원을 한 20명을 뽑는 거예요. 이 20명이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회사인 에버랜드의 이사회의 절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장을 뽑는 거예요. 만약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를 대표로 한 사장이다. 이건희 회장이 노조 깨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출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 스웨덴과 독일입니다. 독일에 다이블러 그룹이 있어요. 지멘스 그룹이 있어요. 도이치반크 그룹이 있어요. 전부 다 기업 집단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재벌처럼 여러 개의 기업들이 출자 구조로 묶여있는 기업 집단들이 바로 스위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 있는 콘체르이라는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문제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희 회장이 무서워가지고 나빠갖고 기업 그룹 깬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희 회장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방법이 구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을 놔둔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과 그 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소유자 대표 반 나오고, 이쪽에 정호원 대표 반 나오고, 이 반만 이루어져가지고 삼성그룹 전체를 공동으로 통치합시다. 그러면 종업원들과 공동 통치하는 삼성그룹이 되는 건데, 그런 삼성그룹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삼성그룹을 다 날려버리려고 합니까? 그래, 삼성그룹 날려봐야, 그 날라갈 삼성그룹,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물이 나와봐야, 그 큰 덩치 회사는 우리나라에 매물이 나와봐야 살 데가 없습니다. LC전자가 사거나, 아니면 유럽 필립스가 사거나, 아니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사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 매각 금지시키다고 얘기를 하죠? 가능해요. 법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럼 국내 매각이에요. 국내 근데 저 큰 회사 누가 삽니까? 다른 재벌 기업밖에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라는 게 그거예요. 삼성 계약하고 다른 재벌한테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잖아. 그게 바로 재벌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들인데, 지난 10년만 본 게 이건데, 김대중 정부 때 재벌 해체했거든요? 대우그룹 해체했어요. 기아 해체됐어요. 산미, 혜태 다 해체됐어요. 남은 게 뭡니까?
해외 매각당하고 투기자본에 넘어가고 다른 재벌한테 다 사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또 반복해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한 분만 더, 말씀하시죠. 예. 한 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강의는 한 10번째 들으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여기 준비 하나 전공 모임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진보정의당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폭넓게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 센터 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오늘 회원으로 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회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민주주의 센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회민주주의 사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이 수도 가장 많고요. 최근에서는 가장 활동이 좀 활발하죠. 그리고 사민정치 포럼을 이제 여기 동지들도 아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또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강의를 들을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모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진보 세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뭐였었냐면, 지금 진보정의당을 보면은 3당의 대표님 출신들이 다 모여있죠. 그때 왜 갈라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3당의 대표님들이 지금 현재는 다 모여 계십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사회단체의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커 보이고 지치지를 않습니다. 진짜 촛불연대체에서 집회를 추진을 해보면은 만약에 30개 단체가 모이면은 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깃발 하나당 한 분씩 있어요. 네. 그리고 꽤 큰 단체에서도 한 두세 분 오시고 그런 식으로. 올해 운영 유지가 되려면은 회원들이 지치지를 않아야 된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계시니까 가장 마지막에 지치겠지만, 따라가는 회원들은 어디에 참여했을 때, 이게 포럼이 됐든 강의가 됐든 간에 5명 있을 때하고 10명 있을 때하고 30명 있을 때는 참여하는 열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신념조차도 달라집니다. 제가 사회에서는 컨설팅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자원이 각각 다른 단체가 분리돼가지고 운영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조금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긴밀하게 운영이 되는 게 회원들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오래 다니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이런 거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것이 저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 경쟁의 핵심적 사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적 통제를 할 것인지가 바로 저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갈라지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결국은 시장이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경제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원리, 시장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진보적 자유주의도 역시 그걸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사유주의라는 건 그거와는 달리 사회적 통제, 그게 노동조합에 의한 통제, 정부에 의한 공동결정제, 협동조합을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이 대형마트에 맞설 것인지, 이거 역시 자본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조직이 대자본에 대해서 막 견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은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역시 한국은행 독립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한국은행 노조조차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 어떻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가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의 통제, 한국은행이 바로 자본을 통제하는 조직이거든요. 이 통제하는 조직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국은행을 어떻게 하면은 관치로부터 독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체가 다 기존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PR인데, 제가 오늘 강연한 얘기 중에서 재벌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 자본주의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다음 주에 책이 원고가 넘어가서 한 달에서 한 달 정도 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르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 칼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자본이라든가 경기력 수준을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자본주의 발전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식 길이 있고 러시아, 독일식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 자본주의 발전의 길, 이게 바로 일본을 모방했던 길이고, 바로 이게 박정희가 일본을 추앙하면서 만든 길인데, 이게 말하자면 레닌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러시아와 독일식 자본주의였어요. 위로부터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가. 이런 길이었는데, 이거를 깨가지고 영국식 길로 가자라는 게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라든가 사회민주주의는, 야, 영국식 이건 러시아이건 뭐야? 둘 다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를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영국식으로 하는 게 진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새로 나올 책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많이 사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사회민주주의 센터랑 연관되는데, 사회민주주의 센터라는 것이 앞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이 뭔가 저희가 직접 뭔가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활동가로서 훨씬 더 유능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활동가를 모아가지고 정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향을 하고, 저희는 여태까지 좀 등한시했었는데 싱크탱크가 돼가지고 아카데미를 열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들, 가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백조 원의 복지예산이 마련된다면 이걸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이런 싱크탱크 기능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 정치운동이 있고 사회민주주의 싱크탱크 운동이 있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지금 필요한 게, 저는 그 신문사인데요. 말하자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몰락하고 뭐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한다 하더라도 한겨레신문이라든가 오마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미디어들이 존재하는 민주당이 됐건 안철수가 됐건 간에 그 자유주의 정당들은 몰락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살아날 거예요. 새로운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인프라로서의 교회가 있고 전도 조직이 있고, 그와 동시에 그걸 지지하는 미디어가 있고 방송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라운시가 얘기했던 100년 전쯤에 일종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블록들을 만들어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 사회민주주의 포럼도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진지를 만드는 거고,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블록 내지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신문사라고 하는 새로운 그 매체, 미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이 강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주 그냥 평범한 알바하는 최저임금 대학생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부상 단계고 조만간 추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민주를 지향하는 그 신문사 내지는 미디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민주주의 정치포럼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 새롭게 만드는 여기에 발기인으로 참가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고맙고, 그것이 저는 천군만마가 돼가지고 실제 사회민주주의 포럼이 하는 그 역할에 날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지상낙원을 만들고 천년왕국을 만드는 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